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유예숙님의 단편소설 당신의 오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헤어진 애인의 초라해진 현재의 모습을 조망하는 풍자가 깃든 소설입니다. 조용히 음미하듯 읽다 보면 어느새 담백한 소설의 맛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사이사이 주인공의 내밀한 자존감이 소설의 품격을 높이는 한 요소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문장의 말맛이 살아있는 소설 당신의 오후.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기획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은 소희는 긴장했다. 고객님, 의뢰하신 김시준 씨는 경기 남부에 위치한 향기수목원 초입에서 제육볶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장 사이즈는 5평 정도고 운영 상태는 그저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싱글이고요. 담당 직원은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더 알려주고 문자로 연락처를 보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소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8년 만에 듣는 그의 소식이 완전 반전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겨우 콧구멍만 한 제육볶음집이라니. 그것도 수비드니 레스팅이니 하는 고급 조리법도 아니고 시뻘건 고추장에 그냥 버무린 제육볶음이었다. 식당 상호 하나는 여전히 허세 만렙이었다. 돈 줘봤니라나 모차르트가 들었으면 완전 열받았을 것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준다는 H기획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의뢰한 건 보름 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 주로 옛 연인을 찾아주는 사이트였다. 화석에서도 DNA의 분자를 찾아 멸종한 생물의 복원을 시도하는 시대라 해도 헤어진 연인 사이의 8년이란 공백은 쥐락이나 백악기만큼 아득한 시간이다. 의료 분야나 재난 상황뿐 아니라 웬만한 일에도 골든타임이니 데드라인이니 하는 말을 흔히 쓰는 지금 8년이란 공백은 재회의 타이밍으론 놓쳐도 완전히 놓친 경우라 할 수 있었다. 수만 쌍의 커플이 수만 가지 이유로 헤어진다. 기만했거나 무례했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 차이이거나 사회적인 격차가 크거나 환승 이별을 했거나 소희의 경우도 그중 하나였다. 그것도 열린 결말이 아닌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닫힌 결말이고 장르 또한 막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려는 건 재회하는 연인들의 가장 흔한 이유인 관계의 리메이크가 아니었다. 욕하면서 끝까지 보는 게 막장 드라마이듯 그의 인생의 다음 회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은재 때문이었다. 은재는 모든 상업시설과 주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공간 디자이너다. 그는 주로 올 리모델링을 고집했다.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결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기에 어떤 묘기를 부려도 결국 버성기고 만다는 것이다. 첫 키스하던 날 소희가 몸이 굳어 당황하던 그에게 연애를 7년이나 쉬었다고 하자 얼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놀렸다. 소희가 연애에 호되게 체한 적이 있다는 말에 자신은 퍽치기였다고 털어놓았다. 청첩장 돌리고 나서 상대가 변심했어요. 완전 뚜껑 열렸죠. 처음엔 절치부심, 이를 갈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무거운 기억을 굳이 잡아두는 건 어리석은 짓거리며 저장 공간의 낭비라고. 그래서 사면하고 깨끗이 털어버렸어요. 사면은 사면권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소희는 그의 말을 곰곰 되새기며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과 마주할 용기를 냈다. 그러나 시주는 증발이라도 한 듯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 후 종적을 감춘 그를 찾아내 신부 쪽에서 다리병신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고 해외 어디로 이민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일 뿐이었다.
향기 수목원 입구는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느라 온통 벌겋게 파헤쳐져 있었다. 포크레인과 대형 덤프트럭이 군데군데 길을 막아선 사이로 저만치 초록빛 동산이 보행자 신호처럼 손짓했다. 소희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그 초록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바람 한 점 없는 초가을의 오후였다. 따가운 볕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소풍을 나온 한 무리의 아이들이 멀리 희고 붉은 꽃나무 사이로 꿀벌처럼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메마른 황토길 위로 문득 생각난 듯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자 그제야 서늘한 숲의 향기가 느릿느릿 소희를 마중했다. 소희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약속 시간이 아직 20분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안내 표지판을 들여다보았다. 길은 세 갈래였다. 눈앞에서 그대로 쭉 뻗어있는 산책로와 우측으로 굽은 전망대길, 좌측으로 휘어진 길은 허부정원 쪽으로 돌아들었다. 소희는 허부정원을 한 바퀴 둘러 산책로로 되돌아 나오는 길로 방향을 잡았다. 자연에 인공의 손길이 더해진 길은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저마다의 독특한 향을 뿜는 각종 허브 식물로 꾸며진 정원은 말 그대로 향기 정원이었다. 소희는 로즈마리 향에 이끌려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잎을 서너 개 따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생풀의 향기가 전류처럼 찌르르하니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 향기는 해묵은 기억의 통각을 건드렸다. 그를 알게 된 건 24살 무렵이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화장품 회사의 뷰티 컨설턴트로 일하던 그녀를 친한 대학 선배가 남성 전용 피부 관리실인 마제스티를 창업하면서 스카우트했다. 말이 뷰티 컨설턴트지 전화 상담이나 판촉 행사장에서 화장법을 시연하는 것이 고작이던 그녀로서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선배는 그녀가 전문 지식을 구비한 데다 피부 미인의 조건까지 갖춰 피부 관리실의 매니저로 적임자라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전용 피부 관리실이 번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고객들은 외모와 젊음이 비교 우위의 경쟁력이며 시대 변화에 따른 스마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성공한 남성상이라고 생각했다. 마제스티의 주 고객은 맞선이나 결혼, 면접을 앞둔 사람, 이미지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 연예인들이었다. 그날 소희는 퇴근길에 시내의 한 서점에 들렀다. 피부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 내적 환경에 관한 공부는 필수여서 정기적으로 뷰티 관련 도서를 구매하고 있었다. 마침 서점 한쪽에서 저자 사인회가 열리는 중이었고 소희가 그 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중엔 분위기에 이끌려 뒤풀이까지 동행했다. 시주는 그 일행 중 리더격으로 식사 메뉴나 좌석 배치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초면인 소희를 배려했다. 직업상 그녀는 사람의 피부에 먼저 눈이 갔다. 시준의 피부는 눈밑이 그늘지고 이마와 뺨에 울긋불긋한 트러블이 있으며 건조했다. 원래 남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 뾰루지나 여드름이 잘 생긴다. 거기다 잦은 면도나 흡연 또는 음주와 공해로 인해 천연 보순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거칠어지기 쉽다. 그의 피부도 마찬가지였다. 세련된 캐주얼 룩에 박하형의 향수 취향, 눈밑이 그늘진 것으로 봐서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프리랜스 쪽인 듯 했다. 그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고 재치 있는 리액션으로 모임을 유쾌하게 주도했다. 소희가 자신을 소개하자 일행 중 누군가가 빠르게 말을 받았다. 요즘 피부는 권력, 외모는 스펙이래요. 일타 강사 납셨네요.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준이 과하게 두 팔로 환영한다는 사인을 보내자 모임은 더 활기를 띠었다. 시준은 바로 다음 날 마제스티에 왔다. 이직을 준비 중에 면접을 앞둔 상태라며 속성 코스에 등록했다. 그는 한 주에 2번 피부 관리실을 방문했다. 늘 고급스러운 단색 재킷에 줄무늬 스포츠 셔츠를 깔끔하게 받쳐 입고 좋은 향기와 더불어 나타났다. 상큼한 과일향, 싱그러운 숲의 향, 시원한 바다향, 그 향기들은 그의 멋진 취향과 여유를 말해주는 듯해 눈을 끌었다. 사람의 얼굴을 촉감으로 익히는 건 확실히 친밀하고 감성적인 방식이었다. 그 대상이 매력적인 젊은 남자일 때는 더욱 그랬다. 짙고 가지런한 눈썹,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눈좌위, 각진 아래턱과 어린아이처럼 붉은 입술, 그의 취향만큼 섹시한 얼굴이었다. 손바닥에 닿은 그의 얼굴이 뜨거웠다. 소희는 경험상 피부의 온도가 곧 마음의 온도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얼굴이 달아올랐다. 진정 효과가 강한 약초팩과 보습 마사지로 그의 피부 트러블은 2주 만에 말끔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놀랍도록 깨끗해진 얼굴을 보고 신기해하며 소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사실 제 진짜 문제는 얼굴보다 아토피예요. 그건 피부과 영역인데요. 그게 말하자면 마음의 아토피요. 마음이 항상 건조하고 갈라져요. 소희 씨가 도와줘요. 그날 그에게서는 갓 켜놓은 삼나무 향이 풍겼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며 곁을 내어주고 싶은 냄새였다. 그가 앓고 있다고 한 아토피는 완치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보습제 역할 정도는 해주고 싶었다. 소희는 그의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다. 소희는 산책로 중간쯤에서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했다. 굽이 높은 정장 구두와 상아색 실크 원피스도 불편했다.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려는 필살 데이트 룩도 아니고 자신이 봐도 오버한 차림에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약속 장소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한쪽 숲이 반쯤 가려진 통나무 집을 발견했다. 시준이 일러준 카페 그루터기였다. 소희는 카페의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다. 실내는 숲속보다 서늘하고 실바람 같은 바이올린 곡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빈자리를 찾아 출입문을 등지고 앉았다. 종업원이 가져다 준 물은 미지근하고 녹갈색의 천 소파에서는 이끼 냄새가 났다. 해묵은 시간의 냄새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살갗에 밴 땀이 잦아들 무렵 등 뒤로 카페의 나무 문이 열리며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소희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어 기척은 실체로 소희의 맞은편 자리에 섰다. 기억 속의 모습과 눈앞의 얼굴을 맞춰보는데 5초쯤 걸렸을까. 빛바랜 청색 데님 바지에 헐렁한 쥐색 티셔츠와 흰색 아쿠아 슈즈를 신은 시준이 그녀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는 소희가 마지막으로 본 29살의 시준이 아니었다. 혈색 좋은 얼굴에 허리둘레가 적당히 불어난 30대 후반의 사내였다. 명품을 피부처럼 걸치고 다녔던 그였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모습은 변장한 것처럼 낯설었다. 그는 여전히 그 요령 부득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대로네요. 소희는 그의 첫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 재회한 연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뻔한 인사말이었다. 소희는 대답 대신 그의 눈빛을 차분히 받으며 미소 지었다. 옛 연인을 만나러 간다는 말에 단골 미용실의 스타일리스트는 혼신을 다해 머리 손질을 해주었고 청하지 않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달려와 화장을 도왔다.
혹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눈물이 터지더라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밀착 파운데이션까지 동원한 컬래버레이션이었다. 완전 블랙 코미디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벤조인과 백리향 오일의 은은한 향내가 감질나게 풍겼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넣으며 다리를 포개고 상체를 뒤로 기댔다. 카운터에 서서 시중과 소희를 계속 힐끔거리던 여자가 큐빅이 가득 박힌 샌드를 딸깍거리며 차를 주문받으러 왔다. 여자의 얼굴은 가랑잎처럼 시들었어도 호기심만은 감추지 못했다. 간혹 찻집 상호를 빌어 추억의 그루터기를 확인하려는 연인들을 곁눈질하는 게 취미인 듯했다. 하긴 야릇한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옷차림을 한 한 쌍의 남녀는 여자의 궁금증에 상상력을 추가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시주는 아이스 커피를, 소희는 로즈마리차를 주문했다. 소희가 아로미 테라피를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풀이 로즈마리였다.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의 재생 효과를 돕지만 날카롭게 쏘는 향기는 꼭 생채기 난 추억을 닮은 듯했다. 여자가 아이스 커피와 유리 다관에 담긴 로즈마리차 세트를 놓고 갔다. 소희는 연한 귤빛으로 우러난 로즈마리차를 천천히 음미했다. 차는 이슬처럼 순하고 부드러웠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소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제 귀에 너무 애틋하게 들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어쨌든 8년 만의 재회가 아닌가. 설령 거짓과 센티멘털리즘 사이에 얼마쯤의 혼돈이 끼어든다 해도 바로잡고 싶지 않았다. 정말? 근데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하긴 우리 식당이 스토리 있는 맛집으로 유명하니까. 시주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낮추며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소희도 말에 키를 맞췄다. 무슨 스토리? 이별 맛집이라고. 매운맛의 신세계를 보여주거든. 헤어지는 남자 여자가 사이좋게 앉아 오열하면서 먹는 거지. 이별 스트레스엔 뭐니 해도 매운맛이 직방이야.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 혹 기회가 되면 시식해봐야겠네. 소희는 웃었으나 마음이 씁쓸했다. 이별과 맛집의 콜라보라니. 헤어진 뒤에 혼자 자책하고 혼자 절망하며 심파를 찍었던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였다. 확실히 사랑이 스티로폼처럼 가벼워진 시대였다. 그가 마른 손을 두어 차례 비벼 자신의 뺨과 턱을 쓰다듬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의 얼굴은 지치고 나이 들어 보였다. 무절제한 생활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결혼을 했고? 아직. 근데 잘해주는 사람이 있나 봐. 더 예뻐졌어. 아이스 커피를 단숨에 마신 시준이 느물거리며 말했다. 거침없는 말투며 요점을 피해가는 말솜씨도 전과 같았다. 그는 그 한마디에 소희가 허겁지겁 지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리라 계산한 모양이었다. 시준 씨도 그대로네.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는 소희의 말에 흡족한 듯 활짝 웃었다.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그가 확인하듯 되물었다. 사물의 거리는 언제나 마음의 거리와 반비례한다. 시간이 흘러 멀찍한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니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눈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국이라 했던가. 살이 찌면서 더욱 온팍해진 눈은 의문스러웠고 시소처럼 입끝이 올라가며 눈이 감기듯 웃던 매혹적인 웃음도 한갓 싸구려 가면 같았다. 아마도 그는 소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그 말은
넌 여전히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워 하는 뜻이었다. 내가 너한테 그 얘기했던가? 시주는 항상 그렇게 말을 시작했다. 소희를 위해 이야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가 거느린 수많은 관계의 혼선을 피해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무슨 수지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그의 삶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인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모도 놀라웠다. 작가, 학원 원장, 호텔리어, 은행원, 심리상담사, 시인, 헤어 디자이너, 심지어는 카페 사장과 옷가게 주인도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여자라는 거였다. 그 때문에 그는 늘 분주했고 둘만의 만남에 끼어드는 사람들로 인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산만했다. 참다 못해 그 일로 다투기도 했다. 인맥 다이어트 좀 하시지. 그게 어때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남자의 재산이야. 유가증권 같은 거지. 왜 재산이 다 여자들인데? 내 미학적인 취향 때문이지. 그 미학의 최고 가치가 여자고 취향이란 정신의 입맛 같은 것으로 누구나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야. 존중해줘. 교묘하게 둘러대는 그의 말은 그럴듯하면서도 충분한 해명이 될 수는 없었다. 소희는 그의 미학적 취향에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사랑이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기술이며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믿었다. 마제스티에 오는 남자들의 취향은 대체로 특이했다.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긴 색조 화장을 즐기는 이도 있고 길게 기른 머리를 펌이나 염색으로 멋을 내는 이도 있었다. 성적 취향이 남다른 이도, 독신주의자도, 트랜스젠더도 있었다. 사람의 입맛이 제각각이듯 취향 또한 따로따로였다. 더욱 쉽게 낫지 않는 그의 아토피는 보습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넌 내 미래의 마스터 플랜이야. 가끔은 시든 화초에 물을 주듯 한 번씩 뿌려주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 미래라는 말은 이상하게 소희의 갈등을 단숨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은 사랑의 다른 말이며 약속이라 믿어 그와의 미래를 꿈꾸었고 그가 공부를 더 하겠다면 일을 계속해서 뒷바라지할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미래란 연대 보증인이 없는 차용증서고 불확실한 사랑의 다른 말이라는 걸 몰랐다. 시주는 명품을 좋아했다. 먹을거리며 옷이며 장소까지 명품을 고집했다. 물론 그도 금수저 출신의 이름난 대학을 졸업했기에 별 거부감은 없었다. 소피아 호텔은 시준이 다니는 어학원 부근에 있는 별 4개짜리 호텔이었다. 그는 그 호텔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식음료와 부대 시설의 퀄리티까지 여느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출입객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다 여자들의 옷차림은 마치 외국의 한 해변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야하다는 것을 빼면 그리 대단한 곳도 아니었다. 호텔 로비는 근처의 관광 특구에 쇼핑하러 온 외국인들로 늘 시끌벅적했으며 그들이 풍긴 독특한 재치로 어지러웠다. 소희는 거기서 그를 만나 턱없이 비싼 밥값이나 차값을 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애인의 경제적인 비수기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시주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 준비를 했고 말끝마다 공부 중인 학생임을 강조했기에 의뢰의 모든 경비는 그녀가 부담했다. 한 번은 소희가 그의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봐둔 게 있다고 해서 함께 보러 갔다. 소피아 호텔의 지하 쇼핑몰에 걸려있던 재킷의 가격이 소희의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소희는 좌절하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그에 대한 사랑만큼은 명품으로 만들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명품이 별것인가? 진심으로 한우물을 파는 일관성과 특이한 취향까지 존중해주는 마음이 명품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마제스티에서 일해?
그가 옛 친구의 안부를 묻듯 스스럼 없이 마제스티를 발음했다. 아니, 다른 일 시작한 지 꽤 됐어. 고맙게도 시준 씨한테 아이템을 얻은 덕분이지. 그래? 어떤 일인지 궁금하네. 사실 소희 씨한테 죄를 지었으나 한때의 실수였어. 미안해. 오늘 이렇게 만난 걸로 사면 받은 셈 칠게. 사면 좋지. 사면권자의 특권이라는데. 고마워. 그가 두 손을 맞비비며 어색하게 웃었다. 손에서 낯선 냄새가 피어올랐다. 온갖 감성적인 향수로 취향을 과시하던 그의 채취는 이제 누리치근한 냄새에 절어 있었다. 향수 취향이 바뀌었네. 시준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지면서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내 취향의 특성은 수명이 짧다는 거지. 그게 미학의 맹점이기도 하니까. 알고 있겠지만 결혼은 쫑났고 미국에서 몇 년간 떠돌다 오니 부모님도 냉담해지고 지인들은 등 돌리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네. 장사는 어때? 불경기에 위치도 좀 외지고. 맛집 유명세 덕에 불경기는 패스고 근데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완전 감동이야. 둘 사이에 잠시 대화가 끊기자 시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침묵을 못 견딘 쪽은 늘 소희였다. 그를 만나는 동안 항상 소화불량증에 시달렸고 까닭 모를 초조함에 선잠을 잘 때도 많았다. 사랑 하나, 신뢰가 부족한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언제나 음정이 불안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불안조차 사랑의 변주라고 믿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왜 시준을 2년이나 사랑했을까? 가끔 그 이유를 헤아려 볼 때가 있었다. 선배가 얼굴에 상처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건 묘한 스토리가 있을 듯한 설렘 때문이고 친구가 치와와처럼 작고 앙증맞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안아보고 싶어 몸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희도 그랬다. 그는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다. 웃는 모습에 설레었고 좋은 체취를 가졌으며 옷 입는 감각이 남달라 눈이 즐거웠다. 언어 센스가 뛰어났는데 표현은 과하지 않고 간결해서 미더웠다. 가끔은 너무 간결해서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그마저 진정성 있게 와 닿은 건 지난 기억의 학습 때문이었다.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시럽을 잔뜩 추가한 캐러멜 마키아토처럼 달았다. 달콤함도 총량이 있는지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나고 2달쯤은 서로 김 빠진 무설탕 콜라처럼 쳐다보다가 끝나곤 했다. 그날 3주 만에 만나 석연찮은 침묵에 잠겨있던 시준에게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시준에게서는 로즈마리 향이 났다. 강렬하게 쏘는 향기가 가시라도 돋친 듯 날카로웠다. 그동안 많이 바빴어? 무슨 일 있어? 나 곧 뉴욕으로 떠나. 난데없는 그의 말에 소희는 당황했다. 언제? 다음 달에. 그럼 우리는? 우린 그동안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해. 무슨 뜻이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지. 헤어지자는 말이야? 나도 많이 아쉬워. 무슨 투자 설명회도 아니고 그의 괴이한 이별 통보에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별에도 어리석다. 어처구니 없게도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그 눈물이 절로 멈출 때까지 소희는 자신을 꾸짖듯 내버려 두었다. 그가 도망치듯 자리를 뜬 뒤에도 혼자 남아 드라마를 찍었던 그녀 인생의 최악의 명장면이었다.
음악은 실내악곡이 잔잔하게 이어지더니 마침내 흥겨운 무곡으로 바뀌었다. 시준의 눈빛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갑자기 그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다. 우리 종종 얼굴이나 보자. 추억의 늦걸음이라도 줄 겸 말이야. 그는 소희의 얼굴을 훑어보며 대단한 호의라도 베풀듯 말했다. 머리칼에 새치가 희끗거리면서도 여전히 반드러운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건 정말 타고난 재능이었다. 좋지. 종종 보는 것의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조건? 그가 의아한 얼굴로 처음으로 질문다운 질문을 했다. 소희는 깍지 낀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거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나를 애타게 찾았거나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3번쯤 빌딩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거나. 그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그의 입이 활짝 벌어졌다. 니코틴으로 찌든 치아가 어두운 갱도처럼 드러났다. 그는 짧게 웃고 나서 입안의 쓴맛을 지우기라도 하듯 물 한 컵을 들이켰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시준의 계획이 소피아 호텔의 상속녀인 강진아와의 결혼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마저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걸 안 건 찌라시로 돌던 뉴스를 사실로 확인시켜준 선배 덕이었다. 그와 헤어지고 3달 뒤였다. 강진아는 선배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남친 문제로 불쾌하게 얽힌 적이 있던 인물이라고 했다. 선배의 말로는 진아가 싸가지 실종에 아나무인은 필수고 내린천의 급류를 즐겨 탈 만큼 스릴을 추구하는 타입에 남자들과의 스캔들도 역대급이라는 것이다. 선배가 들려준 결혼식 후일담은 완전 한판의 흙탕물 래프팅이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하객으로 가득 찼던 소피아 호텔의 결혼식장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호텔 상속녀인 강진아가 여기저기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호텔은 넘어가기 직전이고 축의금이라도 압수하려는 대부업체가 식장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 사람이 여럿 다치고 경찰이 출동하고 하객들이 우왕좌왕하며 대피하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선배는 그 결혼이 안 봐도 비디오라며 시준이 곧 부도 처리될 호텔에 빛만 잔뜩 떠안을 미래를 선택할 리가 없다고 했다. 소희는 마음이 착잡했다. 강진아는 그의 유가증권 중 하나였다. 재산이 때로 재앙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계산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불운한 건 자신이 아니라 시준이었다. 비공식적인 결별과 공식적인 파경은 리허설과 공연처럼 차이가 있다. 한쪽이 값비싼 교훈과 기회를 얻는 반면 다른 쪽은 수치와 실패를 경험한다. 삶은 가끔 공정한 심판관처럼 정의로운 팔을 벌려서 안갚음을 대행해 줄 때가 있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4~5의 일행이 찻집으로 들어오자 실내는 갑자기 수선스러워졌다. 문틈으로 따라 들어온 한 조각 빛이 낮의 기울기를 알려주었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 은재의 문자가 조용히 떴다. 당신의 오후는 어때요? 얼굴에 절로 웃음이 피어났다. 장원의 넓이만한 그의 안부에 소희는 같은 답을 보낸다. 가벼워지는 중이에요. 시준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호기심이 떠오르며 눈동자가 와이퍼처럼 바삐 움직였다. 바빠 보여. 일이 많은가 봐. 그러네. 소희는 짧게 얼버무렸다. 그동안 그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련의 시간이 값진 시련으로 그녀를 담금질한 것이다. 대체요법으로 주목받던 천연향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주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억 속에 독한 그을음같이 눌러붙어 있던 향기가
바로 사업의 아이템이 된 것이다. 식물의 향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자연 치유의 효과가 뛰어났다. 소희는 일본으로 단기 유학을 다녀오고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도 땄다. 그리고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병원이나 요양소, 전문 매장, 아파트 등의 천연향을 리필해주는 서비스였다. 전시회나 공연장, 각종 문화공간에 적합한 향을 입혀주고 특정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기도 했다. 사업은 기대 이상이었다. 소희는 그 수익금으로 작은 사옥도 마련했다. 1년 전 사옥을 리모델링하면서 은재를 만났다. 시준이 잠시 썰렁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소희에게 직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소희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소희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 명함이었다. 시준의 얼굴에 당혹한 표정이 스치더니 갑자기 그녀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급하게 속삭였다. 사실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내 인생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게 소희 씨와 헤어진 뒤부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옷자락을 움켜잡듯 다급한 목소리였다. 나른하던 그의 눈에 비굴한 빛이 떠오르며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다. 갑자기 시준의 휴대폰에서 간드러진 컬러링이 흘러나왔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시준이 주춤거리며 전화를 받자 여자의 앙칼진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장사는 팔이 날리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몹시 짜증내는 목소리였다. 시준은 작은 소리로 가까운 곳이라고 대답했다. 여자가 다시 신경질적으로 밀린 월세는 어쩔 거야? 라고 다그쳤다. 그는 금방 갈 거라고 대답하며 얼른 전화를 끊었다.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주방장이야. 돼지고기 양념 하나는 끝내주거든. 소희는 웃음이 치밀었다. 그의 새로운 취향은 미학과 거리가 먼 완전 생존 스타일이었다. 소희는 어쩌면 그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여지없이 어긋났다는 걸 알았다. 그는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영혼은 한 귀퉁이가 떨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인 모양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이치와 같을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의 불운과 찌질함에 연민으로 잠시 흔들렸던 마음조차 미련 없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의 마지막 채취는 로즈마리 향이었다. 무덤가에 심겨져 망자를 추억하는 정령이 깃들인 풀. 소희는 주머니 속에 따넣은 로즈마리 잎을 꺼내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잎사귀는 비명이라도 지르듯 악착스럽게 향기를 풍겨냈다. 소희는 뭉개진 로즈마리 잎을 빈 찻잔에 올려놓았다. 작별의 향기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창밖에는 몇 년 만에 맛본 나른한 오후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반가웠어. 이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선한 인연 만들며 살아. 소희는 진심으로 그가 잘 살기를 바랐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가시고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헌 슬리퍼처럼 팽개쳤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만 해도 그는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마치 휴면 예금이라도 발견한 양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몰랐다. 소희는 핸드백을 쥐고 일어섰다. 잊지 말고 한 번씩 들려줘. 그의 눈에 마지막 안간힘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소희는 마른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건 아니요. 하는 것보다 더 차가운 거절이었다. 소희는 찻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다. 카운터의 여자가 미스터리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는 눈빛으로 소희를 쫓았다.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단서를 얻지 못한 여자는 곧 시준에게 눈을 돌려 수수께끼의 나머지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소희는 화장실에 들러서 손을 씻었다. 묵은 때를 제거하듯 낡은 허물을 벗겨내듯 오래오래 손을 흉었다. 그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던 건 어쩌면 그 촉감 때문이었을지 몰랐다. 지문처럼 흉터처럼 그녀의 손에 남아있던 시준의 느낌. 그녀는 비누 거품과 함께 그 모든 감상의 찌꺼기를 배수구에 깨끗이 흘려보냈다. 소희는 주차장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공기는 기분 좋게 서늘했고 저녁 이내가 먼 산허리를 감아돌면서 숲의 채취는 더욱 짙어졌다. 민트향, 세이지향, 유칼립투스향, 안티모스크향.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로마 샤워를 한 듯 몸과 마음이 상쾌했다. 한 달 전 은재는 소희에게 프로포즈하며 숲의 숨결처럼 속삭였다. 당신을 내게 데려온 모든 날과 길을 사랑할게요. 은재의 고백처럼 그녀도 제 인생의 모든 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병과 약이, 상처와 싸매임이 함께한 날들을. 그녀는 숲의 향기로운 배웅에 답하듯 한방 미소를 지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뿐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 읽고 나서 이 조용한 통쾌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야누스적인 옛 애인의 모습이 진실의 거울 앞에 서기라도 한 것처럼 독자로 하여금 조용한 미소를 유발하게 하는 건 유해숙 작가님의 역량이라 보여집니다. 예전에 책나들에서 낭독해드렸던 유해숙 작가님의 인터미션도 여운이 남고 참 좋았는데요. 이번 작품도 그만의 미학의 결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